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오미크론이 좀 오래 가긴 하네요. 이게 예.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더라고요. 네. 뭐 감기 아직 기침도 좀 나오고. 네. 네. 뭐 차츰차츰 네, 나아지겠죠. 네, 네. 날씨도 많이 좀 푸근해졌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 이제 오는데 덥더라고요, 진짜. 완전 그러니까요. 봄 날씨처럼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정시에도 이제 봄날이 와야 되는데 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아니, 좋아져야죠. 이번 주 정시는 좀 기복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 이슈도 일어났는지 정리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 뭐 약간은 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흐름은 끝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도 악재들이 나와도 뒷심을 좀 발휘하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확실히 좀 저가 매수엔 유입은 되는구나. 근데 뭔가 좀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급등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좀 그런 흐름으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뭐 제임스 블라드라든가 윌러 같은 연준 이사들이 뭐 50bp 두 번 연속 막 올려야 된다. 막 이런 그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까지 겹쳐가지고 주 초반에 조금 부진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 화요일부터 지수가 좀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뭐 파열 의장도 센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반영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했는데도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예전처럼은 주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좀 이제 악재 뭐 이 두 가지 긴축, 국제유가 상승 이젠 좀 약간은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좀 일단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사실 이제 금요일 들어와 가지고는 좀 아쉬웠던 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못 쫓아갔다는 거. 물론 이제 약간의 이슈는 좀 있었지만 근데 또 그 한 배경에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는 결국엔 그냥 큰 변동성 없이 1% 내외에서 한 주 동안 좀 답답하게 움직였고 뭐 개별 기업이나 뭐 업종별로는 이번 주는 유독 블록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그 다음에 삼성 그룹주, 그 다음에 두산도 그 박용만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블록딜을 하면서 지분 매각했는데 이런 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부 대형주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약간의 피해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좀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어쨌든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좀 양호하게 좀 마무리됐던 그런 좀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제 빅스텝 이런 거 예고해도 주가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700선 또 코스닥 한 930선 이런 안팎에서 좀 버틴다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들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퀀트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 들어봐도 뭐 2,600 정도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은 왜냐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네. 뭐 실적이나 실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를 봐도 2,600선 정도에서 뭐 바닥은 다진 것 같다. 근데 이제 대부분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단은 아직 못 열린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이 2,600과 800 정도의 이렇게 박스권을 많이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여기에는 뭐 지금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장 뭐 위로 올릴 만한 뭐 그런 호재가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이제 우리가 50bp 빅스텝이 예전 같으면 정말 시장이 한번 또 와장창 무너졌을 악재인데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단도 굉장히 견고해졌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견고해졌냐면 변한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정상화 얘기가 나왔지만 옛날엔 경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뭐 이쪽으로 가려나 저쪽으로 가려나 추측만 난무했는데 파열 의장이 FOMC에서 그냥 딱 그냥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 뭐 중립금리 이렇게 하고 중립금리를 2.4% 정도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9%까지 올리고 내년에도 한 3번 정도 올리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점도표를 찍어가지고 전망을 해주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뭐 긴축은 세지만 불확실성은 완화됐구나. 그래서 그게 좀 변한 것 같고 그다음 중국의 리스크가 좀 조금 완화됐잖아요. 네. 뭐 중국의 뭐 홍다 리스크가 또 한 번 뭐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중국이 뭐 세금 환급도 해준다 그러고 네, 규제가 좀 완화되는 맞아요. 느낌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뭐 관세 면제한다는 얘기도 그때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일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중국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선전시가 이제 봉쇄령이 풀렸는데 봉쇄를 좀 완화시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변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전쟁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이게 또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조금 뭐 이번 그 금요일 날 보니까 포로 교환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휴전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지기는 않겠구나.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게 확실히 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게 아 이제는 좀 공포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미세하게 좀 바뀌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조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또 나온다면 시장이 밑으로도 폭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진짜로 중단이 돼가지고 휴전을 딱 맺는다. 이러면은 또 이건 반영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횡보가 맞는데 위아래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뭔가의 그 재료는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 긴축을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2.3%까지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높아졌는데 뭐 나스닥이나 우리 또 코스닥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뭐 오히려 오르기도 하는데 네. 약간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금리 오르면 성장주가 안 좋다고 난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스닥하고 코스닥 그 코스피는 오히려 더 부진하고 예. 왜 이럴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일단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에도 그 연준이 2015년 말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 빠졌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근데 첫 금리 올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한 2, 3년간 나스닥이 훨씬 강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했죠, 사실은. 예. 예. 너무 과도한 긴축은 이제 결국엔 증시 급락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막 오르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막 그 기술주들이 올랐던 그런 이제 과거에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가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좀 일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새 뭐 장단기 금리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축소된다죠. 네,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데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오른다는 거는 아, 긴축이 그만큼 세구나. 근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부담이 돼요,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아,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구나. 그럼 경기가 둔화될 때는 오히려 성장주가 더 유리하거든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때는 성장주가 희소성의 메리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네. 이쪽이 좋죠, 당연히. 아, 가치주. 예, 예. 네, 이게 좀 널려 있잖아요.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도 애플, 뭐 아마존, 막 이런 기업들은 엄청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성장을 하니까 얘네가 더 희소성이 있고 기존의 경기 민감주 경기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공식상 성장주인데 이런 이제 논리가 통하면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한국도 지금 요새 보면 코스닥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그 2차전지 소재였잖아요. 예. 그 섹터가 이번 주에 되게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엔 지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랠리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약간 1,220원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엔화 가치가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1달러에 120엔 정도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또 증시에도 부담이 될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엔화가 약세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데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베노믹스 때. 네. 그래서 한국 수출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되게 주가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엔화 가치가 약세로 가니까
도요타랑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리했겠죠. 그래서 실제 그때 주가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셔도 좋을 게 일단 엔화 가치를 이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그 물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7.9%인데 일본은 지금 0.9%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아요. 그러면 물가가 낮다는 건 금리 인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저성장 국가, 오히려 지금 디플레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근데 일본은 지금 물가가 좀 낮고 오히려 디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올릴 생각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 통화 정책 차이에서 엔화는 당연히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본의 교역 조건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지금 원가 부담이 심각하잖아요. 이번 언제였죠? 그 3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봐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잖아요. 그 이유가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죠. 원유 가격이 원유 높다 가격 보니까. 때문에. 예. 근데 일본은 그냥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라고 합니다. 예. 아예 그냥 다 수입을 하는데, 당연히 일본이 이렇게 되면 일본도 지금 제조업을 어쨌든 하니까 교역 수지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화가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일본도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교역 조건 완화, 무역 수지 적자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본이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뭐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 지금 구조상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처럼 일본하고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게 많지는 않아졌어요. 자동차도 보시면 뭐 물론 도요타랑 경쟁을 하지만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아직 도요타 삽도 안 떴어요. 하이브리드만 하고 아예 있으니까. 아무 경쟁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도 옛날에 경쟁했잖아요. 예. 지금은 일본 조선 뭐 누가 얘기나 꺼냅니까? 점유율도 없어요, 거의. 반도체 마찬가지. 반도체 소부장은 강하죠,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 기업들이 제조업체잖아요. 일본하고 직접 경쟁을 안 해요. 뭐 그나마 도시바 정도? 근데 그것도 플레이어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해졌다고 해서 옛날처럼 한국 수출주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본의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절정은 좀 지난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언젠가는 들어올 수는 있겠죠. 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뭐 영원히 판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매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점은 지난 건 맞는 게, 그 전쟁 나고 나서는 뭐 하루에 막 6천억씩 판 날이 있었어요. 며칠 정도. 근데 최근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또 매수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방향성은 없지만 조금은 완화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완화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좀 줄고 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해소된 건 아니고,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에 대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불안한 시각이 어쨌든 해소가 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아직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주식을 살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방향이 바꿔서 신흥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환율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강해져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뭐 과거에도 이 신흥국 경기가 좋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흥국 경기에 대해서 의문부를 많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 제조업체고 원자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느는 건 좋지만 이익이 날까, 이런 좀 우려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최악은 좀 지나갔지만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신흥국에 대한 어쨌든 신흥국이 좋아지려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시각이 언제 바뀔지. 이 두 가지. 근데 너무 어렵죠. 언제 바뀔지 사실 누구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어려운 좀 수급 환경은 지속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 주에 그 블록들이 좀 있어가지고 삼성그룹.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매수는 아니라고 좀 보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블록들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7,340억 정도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순매수한 걸로 나와 있고 삼성 SDS가 두 번째인데 1,279억 이것도 똑같아요. 블록디. 네, 블록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제외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노텍이 1,174억 그 다음에 LG화학이 750억 두산도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489억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468억 LNF가 423억 KB금융이 414억 한국항공우주가 397억 안내비 312억 현대차가 280억 그 다음에 KT가 279억 LG유플러스가 270억 정도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한 거는 이 삼성전자, 삼성 SDS 두산은 좀 제외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지만 블록들이니까 실제로 좀 매도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 중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좀 많이 샀어요. 2차 전지 소재 업종을 좀 많이 샀고 안랩을 이번 주에 좀 300억 산 게 조금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을 796억 매수했고요. 삼성 SDI를 739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435억 샀고요. LNF를 414억 매수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401억, 두산을 356억 샀고요. 에코프로비엠을 323억, S오일을 304억, 동진세미캠을 268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31억 샀습니다. 그 기관도 좀 비슷한 게 일단 2차 전지를 좀 많이 샀어요. 2차 전지를 주로 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마 이것도 그 싱가포르 테마섹이 그 블록들 있잖아요. 2대 주주가 그 물량을 좀 일부 받아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일부 경기민감주 포스코홀딩스, S오일 같은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집중돼 있지만 일부 경기민감주를 좀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예, 7,855억 매수했고 삼성 SDS도 1,749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1,581억 샀고요. SK하이닉스를 1,243억, HMM을 1,137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93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897억, LG전자를 한 600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525억, 카카오 게임즈를 488억 정도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개인 투자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번 주에 삼성그룹하고 셀트리온 그룹이 블록들이 많은데 주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여전히 바이오하고 뭐 인터넷, IT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들은 요즘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주, 저가 매수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에서 괜찮은 전략으로 보십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2,600이 그렇게 뭐 비싼 지수대도 아니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오히려 좀 역발상 투자도 할 때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 이런 대형주 사는 거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 근데 시계열을 좀 짧게 보시면은 지금 뭔가 호재성 재료도 없고 좀 답답하잖아요. 수급도 꼬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저가 매수를 했는데 아 당장 올라갈 걸 바라고 사셨으면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계열을 뭐 올해 하반기나 가을 정도로 보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게 이렇게 저가 매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포에 사란 얘기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부진한 대형주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맞겠지만 이 기업들을 한번 좀
기업마다 분석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기업도 있을 거고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빠진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는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기업의 그 사업 구조를 한번 다시 보셔가지고 그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 고민 한 번만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좀 궁금한데 어떤 쪽이었습니까? 네, 이번 주는 그냥 거의 원자재 주들의 그냥 그 동무대였고요. 사료주가 24% 올랐고 수산 관련주가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가 9.8%, 비료 관련주가 9.1%, 철강 중에서도 중소형주가 8.3%, 건설도 중소형주가 6.7%, 그다음에 손해보험이 6.1%, 2차 전지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6%, 조선업종이 4.3%, 정유업종이 4.2%.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손해보험하고 2차 전지 빼고는 다 원자재 관련주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곡물가라든가 유가 오를 때 오르는 기업들이 그냥 다 급등했고 손해보험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였고 2차 전지 생산업종은 이번 주에 좀 왜 좋았냐면은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에 비해서 실적이 좀 괜찮을 거라는 좀 내용들이 나왔나 봐요. 아마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그나마 좀 2차 전지 생산업체가 이 원자재 틈바구니에서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NH투자증권의 그 박병국 연구원님하고 한승현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고 의료기기 큰 폭의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글로벌 의료기기 섹터의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PER이 그러니까 글로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제약보다는 이런 그 의료기기가 퍼가 더 높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해외 쪽은 근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한국은 바이오가 더 높아요. 바이오가 높고 의료기기가 상대적으로 퍼가 좀 낮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습니다. 1월달, 2월달에도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국내 뭐 의료기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보톡스라든가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장비라든가 치과용 뭐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이 21년도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약간의 이제 그 역기조 효과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올해 1, 2월 달에도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올해 1월에 48% 수출 성장이 있고요. 전년 대비. 네, 전년 예, 대비. 2월에도 50%. 엄청나네요. 이게 비수기인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좀 증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다는 거죠. S&P 500 지수에 있는 의료기기 섹터의 퍼가 25배래요. 근데 한국은 13배밖에 안 됩니다. 절반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도 좋고 그러니까 숫자도 좋고 밸류도 싸다.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우리 한국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저평가된 요인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대요. 좀 M&A가 좀 적극적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들 보면은 인수를 많이 한대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계속 불렸대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하나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하나 더 있는 게 한국 회사들은 장비를 많이 판대요. 근데 장비라는 거 한 번 팔면 끝나잖아요. 그냥 네. 주고. 근데 해외 쪽 같은 기업들은 그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소모품 비중이 좀 높대요.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판매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이익률이 개선되면 다시 한번 재평가 가능하니까 한번 이건 보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퍼가 13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투자 매력은 높다. 그래서 4개 정도 기업을 얘기해 줬어요. 거기엔 바텍, 클래시스, 덴티움, 대웅제약 요 4개 기업이 그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기업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분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2분기 상황 전망할 때 좀 유망하다 또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예, 이제 2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 결국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